이처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하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커진 불확실성 속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여러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놀랄만한 경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11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고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유류, 북해산 브렌트유가 오늘 장중 고점이 배럴당 119달러예요. 지금 현재 전날보다 25%가 올라서 11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북해산 브렌트도 비슷합니다. 115달러. 북해산 브렌트는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 24% 올랐습니다. 근데 전쟁 나고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35% 오른 것에다 추가로 25, 6%가 더 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그나마 좀 우려했던 유가의 하단 예측 시티그룹이 배럴당 82달러대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국제 유가의 80%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게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의외로 5성기 달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도 우리 중국 빼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예외를 인정받고 있고 또 러시아 그동안은 이제 국제 제재 때문에 사실은 국제 유가를 암암리에 지금 굉장히 헐값에 좀 팔아왔는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역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30일 동안 인도의 판매를 허용받으니까 오히려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러시아산 석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원유 배장량이 하루에 생산량이 1,000만 배럴.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물량의 절반 가까이 2천만 배럴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물동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절반 가량을 러시아에서 될 수 있다 보니 지금 수입선 다변화 어쨌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기타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호주라든가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최대 수혜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달러, 119달러만 해도 지금 헉소리가 나오는데 문제는 호르무즈 봉쇄 계속 길어지면 국제유가가 이달 말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거거든요. 특히 정제유 가격을 비롯한 원유 가격이 2008년이랑 2022년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났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국제유가 130달러 찍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국제유가가 장중 147달러였거든요. 근데 100달러를 넘어서 지금 110달러 오는데 불과 8일, 9일 걸렸어요. 이 정도 속도로라면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거나 전쟁이 일단 이제 종전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국제유가는 13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도 넘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보게 되면 쿠웨이트가 가장 불리해요. 쿠웨이트산 정유 이게 세계 5대 산유국인데 그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량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산해도 저장할 공간이 포화된 상황이고 이 유조선에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제 생산이 불가능하다. 원유 감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라크도 생산 차질 때문에 운송할 배가 없다.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불가항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존에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 가격에 주기로 약속이 돼 있지만 지금 원유 생산이 안 되고 물류 배가 없어. 거기를 통과할 만한 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원유 공급이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국제적인 선언인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 약속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육군 동원해서 보유해 줄게. 야, 우리가 보험료까지 전부 다 우리가 자비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페르시만에 있는 유조선이 공격을 당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믿을 게 없네. 미국 배라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네. 불과 5천만 원짜리 드론 갖고도 격파할 수 있는데 거기다 성적이 꽂고 가면 타겟이 대상이 될 텐데 누가 감히 미국에 호위하는 배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고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가 상승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7, 8년 전보다 150달러 가면 지금 한국은 뭐 최소 물가가 한 1% 정도 유가 때문에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브렌트 기준 60달러 중반, 64달러일 경우 올해 2%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는 2.2% 뛴다고 했는데 이게 3%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3% 가면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K자형 양극화잖아요. 주식도 좋은 주식만 좋고 경기도 수출주만 좋은 거거든요. 밑에 있는 중소상공인들 다른 이제 이 기타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훈풍이 불기도 전에 돈의 흐름이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그 물류비 폭증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부터는 아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를 봐야 돼요. 미국도 지금 불안한 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서부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배럴당 6달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국제유가 안정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 일단 부족하지만 미국은 전략적 비축유가 있어요. 한 7억 배럴이 적정선인데 적정선이 한 60% 가까이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꺼내쓰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걸 꺼냈으면 꺼냈을수록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 상황을 그냥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비축유를 푸는 방안, 또 하나는 러시아와 같은 지금 어쨌든 중동 지역에 있는 산유국들은 증산해도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오페크 회원국들한테 증산해라. 일시적으로 허용해줄게라고 하는 방안. 세 번째가 이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국제유가의 기준은 선물이에요. 다음 달 특정일에 우리가 국제유가를 이 정도에 사겠습니다라는데 지금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지금 미 재무부가 플레이어가 돼서 한마디로 기관이 돼서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직접 유가 하락에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선물 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락에 베팅하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기 이전에는 약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상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시장 개입까지도 할 사람이에요. 트럼프 이즈 먼들. 예, 뭐라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일단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고 그렇다면 그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요즘 주유소에 가서 미터기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같은 값을 내고 주유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온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이 지금 주유소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국제 유가에 이제 100%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라는 게 이처럼 혹독합니다. 국제 유가가 일주일 동안 35%, 오늘 하루만 20% 넘게 해서 50%가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2주 전만 하더라도 100달러 주고 사왔던 걸 150달러 주고 사와야 돼요. 원유량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환율은 더 올라요. 왜냐하면 원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은 이미 지금 앞서 1,499원을 찍어서 지금 현재도 보면 1,4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는 환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죠? 대부분 국내 요인이었습니다. 사학개미나 수출업체들. 야, 빨리 달러 가져와. 왜 미국이 계속 철회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환율 3법 지금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원인이 아니라 킹달러의 기환입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자산 다 팔자예요. 금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요. 금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도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전쟁 났기 때문에 전쟁 난 중동의 20여 개 국가는 야 빨리 이제 이 도망가야 되는데 사재기해야 되는데 물론 살 수 있는 게 뭐냐? 금보다도 당장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 지금 앞서 이제 고환율 얘기했고 고물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더 무서운 건 고금리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입니다. 4.19% 한 거의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음 주 FMCA에서 이제 점도표 발표할 거예요. 19명 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표를 발표하는데 이제 전쟁이 반영된 이제 금리 인하 횟수와 폭이 얼마나 줄어들까? 금리 인하 가능할까? 아니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에브리싱 랠리였어요. 주가 올랐죠? 금값 올랐고요. 은값 올랐고요. 아유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정말로 모든 자산이 지난해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거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나? 3저, 저 유가, 저 달러, 저 금리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강달러, 그다음에 고유가, 여기다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로 바뀌는 순간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 국내 유가까지 반영되는데 원래 시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 3일 만에 급등을 하고 막 하루에 100원씩 오르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중동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한 7, 80%를 이제 예. 의존한다면 일본은 더 심각해요. 더 95%를 높다면서요.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1, 2주 새 전쟁 전후 인상폭을 봤더니 야 거기는 100원, 10원 오르는데 우리는 100원 오르고 거기 130원 오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의 10배 이상 빠르게 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 비축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낮은 가격에 팔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급하게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가격을 뻥튀기 하거나 아니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점 때문에 네. 지난 6일부터 이제 이 범부처 이제 단속반이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주일, 2주일 새 2,300원 오른 게 맞거든요. 네. 왜냐? 1, 2주 전에 1,600원대도 분명히 있었고 1,700원대가 질비해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 1,900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3월 6일부터 일단 정부의 단속반이 뜨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됐어요.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입니다. 물론 지금도 보면 오히려 이제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좀 비싸지고 네. 있는데 전국 평균의 휘발유 가격은 1,900원을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서울의 경우는 1,940원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휘발유보다 이제 이 경유 가격이 한 15원, 20원 정도 역전 현상이 4년 만에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개인 이용하는 자가용 운송수단 유지만 그러나 이 경유의 경우에는 트럭이라든가 이제 선박이라든가 산업용 그리고 화물차용 굉장히 생계형, 영업용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디젤용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이 러우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 비중을 낮추면서 중동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왔는데 이번에 중동에 정작 사태가 발생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반영되는 구조인데요. 아마 정부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최고 가격 상한제도 있고 여기다 이제 유류사일증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류사일증료는 지금도 깎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25%에서 최고 37%까지 시행령 없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만큼 깎아주다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축소돼 왔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은 7%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요. 경유와 LNG 가격은 10% 지금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걸 아마 점진적으로 25에서 37%까지 지금 세금 이제 인하폭을 더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1, 2주 새 그 세금 인하폭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소비자들도 저는 물론 저는 아마 대책에 분명히 오부제라든가 이런 이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이제 1일
원유 소비량이 한 200만 배럴에서 많이 쓸 때는 230, 250만 배럴을 사용하는데 이게 GDP 대비 예. 에너지 다소비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이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더불어서 에너지 이제 중동산 이외의 다변화 국가들, 예.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변화에 대한 아마 정부의 이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부의 노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담합과 관련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리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역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그다지 영향이 좀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한다라는 건 어쨌든 뭐 도전적인 시범인 거 맞아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23조의 근거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일 경우에 나라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오피넷에서 일일이 주변 비교해 가면서 찾지 않아도 똑같은 수요세 똑같은 가격이라면 편리함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유소 입장에서는 지금 신화로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 누른 가격에 계속해서 팔 거냐? 우리 일시 품절인데요. 오히려 이제 물량을 풀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공급 절벽 현상. 이러면 구매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재정적인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격 통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손실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장기화된다면 민간의 정유업체들의 적자를 세금으로 좀 메꿔줘야 한다는 이제 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또 전략적 비축유를 예. 208일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출하고 그 이후에 유가 흐름을 보아가면서 최고 가격제 물론 뭐 준비는 돼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시작 여부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좀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0p 넘어서면서 막 환호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요?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증시를 보면요. 네. 개장하자마자 사실 코스피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5,240선 한 6% 넘게 코스피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7%에서 조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4.7% 빠져서 1,090선, 1,1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여전히 3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4조 3천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여기다 선물까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특히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9% 넘게 현대차가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예. 상위 종목 20개 종목 가운데 1개 종목 제외하고 11개 종목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삼성전자 15만 원 전자 되면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뭐 SK하이닉스 지금 83만 원대 이게 70만 원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서 네.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하고 S&P 글로벌 미니백스라고 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선물 지수가 지금 한 2% 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시아 시장의 국제유가 하락분을 아직 미국 증시 월요일장이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어렸을 때 이 도미노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힘들게 세워서 6,000p 넘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삐끗하니까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손을 빨리 뻗어서 거기서 멈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 선제적으로 해라.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프로그램 도입하겠다. 이 프로그램이 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100점 플러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금융 안정망. 우리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50조 원 돈 풀었거든요.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그 파장이 이제 회사채 경색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건전한 중소 중견 기업조차 돈을 구하지 못하니 돈맥 경화를 정부가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채권시장 안정펀드, 그다음에 증권시장 안정펀드, 여기다음에 기업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금융시장이 마비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제 긴급 구원 투수로 나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물론 뭐 수출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굉장히 영업 때문에 사실 지금 한 140여 개의 기업이 중동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중동도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한테 수주를 했던 걸 전부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취소는 전쟁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떤 위페널티를 물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동 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 돈을 좀 융통성 있게 흐름을 좀 줄도산하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지만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제 이런 대책을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